이 사회라는 게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자본주의 사회. 너무나 쉽게 그렇군요. 사회, 공동체도 음, 사회, 온시시대도 사회 썼는데 음, 사회라는 게 이렇게 달랐다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선생님이 음, 말씀하셨지. 개인과 사회, 그러니까 음, 공동체의 반대가 개인과 음, 사회다라는 사실이 음, 처음 알았다. 심지어 이렇게 그렇게 음, 다가올 수가 없었다. 그런 흥분이 음. 있었고요. 또 이제 선생님 책을 읽다 보니까 부록을 전 재밌게 읽었어요, 선생님. 아, 부록도. 네, 감사합니다. 불을 못 네네네. 써놨지. 부록도. 이 많은 운동들이, 이 네, 많은 우리가 화폐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 네, 사회에서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복원 내지 회복을 생성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음,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화폐 이야기 나오시면서 돈이 굉장히 무색무취하다. 근데 선생님은 이 음, 돈에다가 어떻게 인간이 근데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인간 삶이. 근데 돈은 아예 의미도 없고 냄새도 네, 안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음,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돈의 정치적, 경제적 그런 양을 둘러싼 투쟁뿐만 아니라 돈의 의미를 둘러싼 문화적, 해석학적 투쟁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음, 문화적, 네, 해석학적 투쟁에 달렸단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이런 네, 운동과 관련되나?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들고. 네. 네. 아마 젤리적을 뜬금없이 제가 이제 예전에 박사 논문 합격할 쓸 때 그 논문에 박사 논문에 그다지 써먹지는 않았는데 이게 돈이 보통 우리가 이제 너무 그냥 흔히 돈에 대한 그 이야기라면 되게 질적인 건데 돈은 다 획일화시키고 동질화시키고 아까 저도 이제 막 그런 얼핏 얘기를 했지만 다 척도한다. 돈은 그런 것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많은 양, 적은 양 이런 것만 있지. 돈에서 중요한 건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세뱃돈 들이거나 부모님한테 용돈 들이고 자식한테 뭐 주고할 때 이 돈의 의미는 조금 같은 돈이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읽은 글에서는 마피아의 어떤 두목이 교회에 되는 헌금은 꼭 부모한테 받아가서 그 돈을 내는데 자기가 삥 뜯은 돈으로는 헌금을 안 해. 따로 관리해. 그리고 예전에 비비안 젤리저라고 그 번역도 있을 거예요. 그 그때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저기 매춘 여성들이 경제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분석하는 논문을 썼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지금 이제 책으로 한국에는 어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 박사논문 쓸 때 그런가 했는데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소위 뭐라 그러지? 국가의 복지 대상으로 이제 되니까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이거나 이래서 국가에서 나온 돈이 있을 거아요 지원금이 나오는 돈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화대라고 이제 해서 그 본인이 성매매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있는데 성매매를 통해서 들어온 돈은 옷을 사 입거나 좀 낭비형으로 쓴대요. 근데 국가에서 복지기금으로 들어온 돈들은 집세를 나거나 기본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돈에가 사실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돈은 무색무취하고 어떤 성격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왜 사람들은 왜 저 마피아 두목은 어차피 돈이라는 게 이 돈이나 이거 10달러나 그 10달러나 그게 드러나 있지 않는 건데 오히려 돈이야말로 그 기원 상품의 기원을 없애는 것이니까 돈 세탁이 있다고 하지만 돈이야말로 세탁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이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거죠. 바로 방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돈조차 선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선물조차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뇌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예전에 제가 어디 책에 그걸 썼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빌빌하잖아요. 사는 게 그 어디 취업도 못하고 뭐가 없으니까 빌빌하니까 저희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 아픈 손가락이 저예요. 돌아가신 산말 형제들한테 제 굶기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마지막 당부. 그래서 지금도 김치를 담그라면 하여튼 누님이건 형님이건 화를 뻐럭거리면서 결국 보내요. 어머니가 뭐얘 살리라 그랬으니까라고. 근데 나이가 50이 넘은 꽤된 애들 얘도 아닌데. 근데 그래서 항상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 언젠가 추석 때 저희 그 소규모 공동체에 한의사가 있었는데 한의사가 되기 전에 한의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경옥고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약? 한방약? 그게 이제 밖에서 한 30만 원, 40만 원 했나 봐요, 그때. 근데 이게 원가로 한 10만 원 정도 든대요, 이렇게. 본인이 약재 정성껏 다리면. 그래서 이제 그걸 다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일 사람 한 12만 조금 한 2, 3만 원 더 붙여서 팔고
그 사람 그걸 학비든 뭐 용돈 좀 벌고 우리는 그걸 사서 이제 명절 선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돈을 10만 원을 저는 사서 그 추석 때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주신 돈 중에 헐어서 제 주머니에다 10만 원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밥 굶지 말라고. 근데 집에 와서 보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10만 원짜리인데 딱 10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인관계면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정확한 등가 교환을 하신 거예요. 10만 원 주고 산 건데 그대로 10만 원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상업적 교환일 수 있고 모스식으로 말하면 증여와 담례 정도 될 텐데 그것도 교환의 일종이지만 상업 교환은 아니고 증여하고 담례가 교환됐다고 말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두 번의 선물이 있었다고 한 번의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번의 선물이 있었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준 선물이 있었고 내가 어머니에게 경호권 드린 선물이 있어서 한 개만으로도 기쁘고 그런데 한 개가 더해지면서 더 기쁘게 되는 이거는 교환과는 좀 다르다라고. 왜냐하면 증여하고 담례는 도덕적 의무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업적인 의무는 아니지, 상업적 이익은 아니지만 하나 주면 저쪽도 줘야 된다. 이 이상. 이 도덕적인 도덕 경제가 작동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레비스트로스가 모스 해석한 거에 반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 사람 했을 때 그는 자꾸 교환으로 문제를 보고 싶어 한다고. 교환 맞는데 교환이라고 해야 또 돼요. 그게 교환이라고 맞는데 왜 설령 교환일 때조차도 왜 교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가 그 원시 부족들이 바로 교환해버리지 지체해서 바로 주지 않고 바로 주면 무리하고 조금 기다렸다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은 자꾸 이게 교환으로 안 보이게끔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선물로 보이게끔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 다시 돌아가면 저희 어머니가 준 10만 원은 선물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화를 잘 해야 해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냐. 그리고 공동체 화폐 이제 부록에 썼지만 공동체 화폐는 사람들이 화폐가 모든 악의 근원에서 화폐가 없으면 해결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화폐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우리가. 화폐가 전제하는 인간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공동체 화폐가 잘 되는 것은 인간관계 돌봄이 사실은 먼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화폐가 좋은 기능을 해요 실제로. 필요한 정보도 하고 공동체 굉장히 선물 수통을 매끄럽게 하고 쓸 수도 있고 그 선물로도 이렇게 기능을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곳에서는 공동체 화폐 만들면 바로 망해. 그게 또 화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화폐 구실 제대로 못하면 실제 화폐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화폐를 쓰려면 마을 잔치도 잘해야 하고 서로 돕는 일도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신뢰관계가 분명히 커야 되고 그때 공동체 화폐 기능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돈이 뭐냐라고 자꾸 이제 묻게 되고 할 때 그냥 경제적으로는 양이 많고 적고 더 많은 것이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더 적은 것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돈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하고 돈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해석들을 실제로 우리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피아 두목 얘기도 하고 뭐 갖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받은 돈 그 10만 원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돈의 경제적 의미보다 돈을 의미화하거나 돈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걸 놓고도 투쟁이 있다. 본인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네.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돈으로 계속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되게 삭막하다고 느껴졌는데 또 돈의 그 의미를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관계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정말 옳으신 말씀. 배치 속에서 사물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 것 같아요. 사물이 본래 저게 뭔가를 따지기보다 저 사물이 어디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봐야 하고 사물의 본래성 같은 것은 막스식의 사고가 아니에요. 앞에도 나왔었지만 흑인은 흑인이다. 흑인한테 노예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흑인은 노예가 된다. 라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인종주의적 관계에 놓이면 돈은 돈이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돈 자체 갖고 있는 뭐도 있고 또 돈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러나 그 돈이 어떤 관계에 놓이냐에 따라서 선물도 될 수 있고 뇌물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에서 권력 관계에서 승진이 달려있고 하면 그거는 어떤 선물도 뇌물이 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돈도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놓여 있는 사물들의 배치, 사람들의 배치를 봐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말할 수 있고. 삶을 바꾸고 싶거든 배치를 바꾸란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치를 바꾸라고. 뭐 하나 찝어가지고 저것만 없다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개인과 사회 탄생하는 게 진짜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동체나 전체를 계속 개인들의 합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개인이 있을 수 없고 이게 탄생하는 거다,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갈 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겠다. 그런 게 좀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첫 문장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상품을 소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곱씹는다는 게 그럴 때 이 문장이 굉장히 달라지고 다르게 보이고 그게 그렇게 체감이 되는 거구나. 공동체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게 되게 논리적으로 쉬운 것 같아도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되게 크게 왔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럼 이 자본이 개인이 어떻게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행동?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화폐 네, 탄생, 상품 네, 거래할 때. 화폐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도 얘기해 주셨지만 돈이 선물처럼도 쓰일 수 있고 선물이 돈처럼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배치가 개인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이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런 자본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개인인 나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들었었는데 개인인 안에서는 무력한 것 같아요. 개인으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은 마르크스에 종종 나올 텐데 자본주의 맹목성 설명할 때 자본주의는 뒤에 이제 공장 가면 있지만 공장은 완전히 전체주의예요. 그 무질서한 아나키 상태를 두고 보지를 못해요. 절대 사장님은 내 공장이 막 아나키하게 돌아가는 걸 보지 못해. 그건 전제 정치가 지배해요. 그런데 시장은 누구도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은. 그래서 거기는 아나키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생산은 아주 철의 규율을 가지고 통해서 생산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는 맡겨져 있다고 경쟁으로.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가서 하면 개인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은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자기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맹목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관철이 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맹목적 행동 속에서 사회적 법칙이 관철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방금 선생님이 개인은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개인인 한에서는 되게 무력할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개인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가 개인인 한에서는 정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탈피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자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자본에서 6번 가면 이제 노동자들은 그 이상을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할 때 노동 시간을 막 단축하는 싸움을 하거든요. 전체하고 관계한 것은 자본가예요. 자본가는 전체를 규율하지만 노동자는 1대1로 개인으로 고려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법을 바꾸고 공장법이라고 하는 걸 바꾸고 노동시간을 바꾼 역사를 보면 노동자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잖아요. 지식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손잡는 거.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랑시에르가 그랬나? 하여튼 데모스는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근데 뭐가 힘이지? 데모스는 물론 사람들은 쪽수라고 하는데 쪽수하고는 조금 다른 말인데 어쨌든 같은 처지의 동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단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단결의 자유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늦게 인정된 자유라고 19세기 후반에 가야 인정되고 다 불법이었어요. 다른 자유는 1300년 때부터 인정됐지만 단결의 자유는 가장 늦게 인정됩니다. 노조가 합법화된 게 1870년대 와서일 거예요.
왜 그럴까? 마르크스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자본가들이 견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르게 말하면 노동자가 개인으로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개인이 힘을 쓰려면 돈을 많이 갖든지 배운 게 많든지 권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힘으로 쓰려면.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개인이 힘을 쓰고 싶다면 개인 상황을 탈피해야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탈피할 때는 가장 한 게 자기하고 처지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야지라는 고민을 혼자 던질 때는 진짜 무력한데 집단으로 그 질문을 던지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상황.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아까 그 개인의 탄생 이거는 사실 오승 선생님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아시아에서 근대사회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일본 같은 사회가. 그럴 때 후쿠자와 유기치 같은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일이 개인을 탄생시켜야 한다 했어요. 희한하죠. 사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개인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민권운동인가? 이런 거. 각 개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이 네이션이 되려면 먼저 과거 공동체를 해체해야 돼요. 사무라이 집단이라는 신분 공동체, 영주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수 공동체들. 그래서 루소가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충성하는 어소시에이션이 없어야 전체 어소시에이션에 충성하게 된다. 내가 서약을 맺은 게 없어야 오로지 국가하고만 관계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자기가 생긴 가문이라든지 신분 이런 걸 다 해체시켜요. 그 갖는 힘을 하고 개인으로 돼야 그 다음에 네이션 빌딩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와 전체화는 근대 함께 탄생해요. 그럼 뭐가 사라졌느냐? 특수 집단이 사라진 거예요. 가문, 뭐 문벌, 혹은 특수 공동체들, 집단들 이런 것들이 다 신분 이런 것들이 깨진 거죠. 잘 알았던 거야. 그리고 후쿠자와 유기치 같은 사람은 개인의 탄생이 사회의 탄생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인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권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사회를 빌딩하려고, 사회를 만들려고. 그리고 그럼 뭘 한 거지? 라고 하면 공동체를 해체한 거야 라고. 화폐의 기운, 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저희가 이제 인력 세미나에서 읽었는데, 그 선생님 이 책 설명대로 그 따라가자면, 시장이 발생하기 전에 최초의 그 폐화라든지 쿨라 이런 걸 보면은, 각기 코드가 다른 공동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화폐적 기능을 가진 뭔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선생님 그 보라쌤 질문이 저는 재밌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동체 모델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그 뭐 가부장제 이게 아니라 그 가족 모델이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설명해 주신 모델이. 근데 가족 안에서는 그 누구도 같지가 않고 가족이라고 해도 딸, 아버지, 뭐 할아버지, 며느리 이게 지금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제 새로 이 돈의 의미 부여를 할 때 그 단위는 개인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이 되고 그 선생님이 주신 답변이 좋았는데 그래도 공동체에서 그럼 출발해야 된다는 그 공동체가 좀 전에 처지가 같아야 된다. 이 단어를, 이 말을 제가 더 음미하고 싶고 처지가 같다고 하는 것이 가족 모델이라면 처지가 같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지금 고병호 선생님이 따님한테 다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따님은 해드릴 수, 뭐, 그 사랑하죠. 뭔가 아버지를. 하겠죠. 뭔가 하죠. 근데 그렇죠. 그거 다르지, 그건.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가족 모델이라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하는 누군가가 그 적어도 뭐 먹고 산다 이런 거를 포함하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에서는 힘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있는 모델인데 그거와 그다음에 원래 화폐가 이렇게 발달할 때도 실은 관계를 안 맺어도 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화폐가 필수품 고안한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해결했는데 그래서 안 만나도 되는데 굳이 화폐를 써가지고 관계를 엮어낸 게 이제 모스가 말하는 증여론에서 이제 제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화폐는 오히려 코드가 다른 자들을 엮어매는 기원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돈의 의미 부여를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의 용법 발명 요거보다 코드가 안 맞는데도
돈을 가지고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언어의 그 언어 중에 문자 언어의 출현과 화폐의 출현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다 고대 국가에서 그 특히 음절 문자가 들어가고 거기 다 그 계산하려고 문자 처음 쓰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보기도 했는데 꼭 도, 그 우리가 뭔가를 교환한다고 할 때 그 화폐가 실은 가지고 다니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설명을 제가 이제 더 이렇게 더 해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돈을 제가 뭐 보라쌤이 이뻐가지고 그 하필 밥을 샀는데, 보라쌤도 마침 그날 제가 좋아가지고 하필 딱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주고받은 거는 관계지.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님의 아들이 어머님께 드린 것은 경옥고죠. 어머님이 아들에게 주신 거는 또 뭐 잘 써라 이런 건데, 두 개의 선물이고 하나의 선물이고라는 그 표현이 제가 계속 나아지는 거는 그 특별한 모자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셀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주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모스 시스템 쿨라로 화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이구아라든지 이런 거를, 그거는, 지금 마르크스가 말하려고 하는 교환의 일반 수단으로서 화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선민 선생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 화폐가. 근데 그게 뭘 하냐면, 그게 회전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바이구아가. 이게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뭘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 건가라고. 화폐라고 부르지만 주술적 가치가 있어서 막 되면 몸이 낫기도 하고, 이게 돌면은 회전이 많을수록 가치가 막 올라가거든요. 가치 척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근데 상품의 교환 수단이 되나? 가치 척도 기능은 해요, 혹시.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변화하고, 제 느낌에는 이거는 상업적 교환이라기보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라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쿨라를, 그 바이브하고 그거를. 그게 뭐냐면 일종의 선물인데, 이게 왜 회전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냐면, 그게 여러 번 회전했다는 얘기는 그 관계, 그 섬들이, 그 콜라 시스템에 있는 섬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이게 많이 돌았다는 건 그만큼 유대가 커지고, 마치 누군가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어떤, 피에르 클라스트르가 말한 것처럼 전쟁과 그 선물 그거 있잖아요. 전쟁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장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 관계고, 요거하고 가장 오히려 닮은 것은 교환인데 교환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게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 키울 때 봤는데 정말로 똑같은 문구인데 친구랑 바꿔 쓰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똑같다기보다 거의 똑같은 건데, 가치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일단 연필을 바꿔 쓴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언뜻 보면 물건의 교환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환을 막는 장치예요. 상업적 교환을. 이들은 뭐에 교환하냐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똑같은 지우개를 바꿔 쓴다, 친구 거랑 자기 거를. 이 얘기는 효용도 없고 사용 가치도 본인한테 특별하게 없고 교환 가치는 똑같고, 그러면 이 교환은 무익한 교환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둘이 우정이 커져요. 물건 서로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유대가 강화된다고. 저는 약간 쿨라가 그 물건들이 도는 것이 경제적 효용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를 강화하는 건데, 쿨라가 도는 동안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것이 오래 돌수록 그 우정이 강화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상업적인 관계가 이게 자주 돌면 상업적 관계가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의 물건 바꿔 쓰는 관행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친구하고 물건 바꿔 쓰는 애가 나중에 장사도 잘할 거야가 아니라, 그런 애들일수록 상업적 관계를 못 발전시켜요. 그리고 상업적 관계를 하면 어색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오선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어머니랑 말한 것처럼 사회적 관계를 교환한다 표현을 썼었는데 되게 공감하는데, 그들은 알고 보면 유대 친교를 확인하고 교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는 동안에는 상업적인 것이 침투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그 화폐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래서 쿨라에는 아주 결정적인, 회전할수록 가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줄 때 보통 상인들은
파는 것의 가치를 과장하고 구입하는 것의 가치를 후려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팔 때는 내 물건이 진짜 비싼데 싸게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살 때는 와 아무것도 아닌다 이 돈을 내고 사네라는 식으로 사게 돼요. 근데 쿨라는 반대야. 상대방 부족에게 넘겨줄 때 진짜 좋은데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안 하고 버리듯이 준다고 돼 있어 항상. 해안에 내려서. 그래서 얻는 사람은 횡재하듯이 얻게 하고 그러니까 상업하고는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이게 교환인데 교환으로 안 보이게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들이 굉장히 연기파 배우들 같아.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필요 없어서 버리면 다음에 올 때도 안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올 때 또 받을 때는 또 엄청 좋아하거든 이게. 그래서 내보낼 때 줄 때 증여할 때 상인들은 증여할 때 가치를 올리는데 이 사람들 증여할 때 가치를 완전히 없이 팽개치듯이 하고 받을 때 거꾸로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순환할 때 메커니즘이 상업적 질서를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상업적인 상품을 매개하는 화폐하고는 상충된다. 근데 그걸 화폐라고 굳이 부른다면 비상업적인 가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한편에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가족 얘기 맞고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화폐하고 연관시켰다기보다 당연히 화폐는 당연히 다르고 아까 같은 처지는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자본주의 혹은 이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고 할 때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화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어떤 노동자든 어떤 사회에서 그가 이 사회에서 이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할 첫 번째 그가 돈이 있다면 돈을 쓰면 되고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휘두르면 되고 지식이면 지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 할 일은 동료를 구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그 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본에 있다가 이제 유권에 비싼 짐을 하니까요. 공장에 끌려간 저 노동자는 나중에 노동 시간을 놓고 자본가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힘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이제 했을 때 결국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처지가 같은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이제 집단을 형성해서 그 힘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화폐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국 얘기할 때 그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분명히 화폐 기원은 한편에서는 공동체 바깥 또 하나는 거대한 제국 도량형 척도 이러면 진나라가 법도 만들고 들면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조선시대에 썼던 엽전 몇 냥 다 이게 진나라에서 온 걸 거야. 그 척도들. 그 일본도 그걸 료라고 불러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썼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국은 척도를 만든다. 이런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는 질서 바깥에서 왔다는 게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제 제 느낌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제국은 또 특수 공동체는 아니니까, 정말 여러 저기를 건드리니까 하나의 보편자로 등장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국가 자체가 저는 아까 문자고 화폐 기원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국가의 질서도 저는 공동체 안에서는 생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가설은 클라스들의 그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를 보면 인류학적으로 그 초월적 권력이 출현하는 걸 막는 굉장히 소소한 장치들을 전통적 공동체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들고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것도 공동체 바깥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고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데 밖에서 왔을 것 같다. 이것의 현실적 의미는 뭘까? 식민지의 탄생, 이 국가의 탄생과 깊이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부족과 다른 부족의 충돌에서 다른 부족을 노예화하거나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으로 국가가 생길 일은 없잖아요. 누가 계약서 받아요? 이게 동네 개발하는데도 동의서 받는 거 어려운데 그거 계약해가지고 넘겨서 무슨 국가가 무슨 탄생하겠어요? 어떤 폭력적인 집단이 나와서 강제로 어떤 집단을 복속시키고 그가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의 정체가 아닐까. 그래서 그 신민이 된 백성은 밖에서 누군가가 몰아친 거고 들이닥쳤고 폭력이 들이닥친 거고 그 폭력은 공동체 안에서는 없었지만 공동체들이 부딪힐 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정적으로 그냥 가설인데 국가, 문자, 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생기기 어렵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정말 근거 없는 확실치는 않은 얘기인데 그냥 느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 관련돼서는 그냥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네.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교환인데 교환이 아닌 척 연기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얘기하는 오늘 얘기한 교환은 좀 주로 등가 교환인데 네.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서는 등가가 아니고 그렇죠. 어떨 때는 파괴적으로 다 그냥 자기 물건을 다 태워서 없애기도 하니까 사실은 네, 네. 예, 좀 교환이라고 보기엔 힘든 관계로 전 맞습니다. 일단 네.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다 그 화폐에 관해서 증여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오선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여론과 고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등가 교환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교환이라고 엄밀한 음. 의미에서는 마르크스가 오늘 얘기한 교환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두 가지는 하나는 일단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그 특히 이제 두 가지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하나는 그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그 등가 교환이 있었지 공동체 내의 등가 교환은 없었다가 그게 내면화되면서 그 개인이 생기고 사회가 생긴다는 거 이런 개념 전혀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그 어떤 부족이 벨기에 예를 드시면서 그 리추얼을 파괴해가지고 제도가 그 붕괴가 되고 사회가 붕괴되니까 등가 교환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개인과 사회가 생겨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실 때 공동체 충돌해서 그런 그 식민지화에서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구 사회에서 개인이 발생하고 사회가 발생하는 건 꼭 침략은 없었는데 그렇다면 자생적인 것인지 그럼 만약에 그것이 자생적이라면 어떤 동인이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개인이 발생하고 사회가 발생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둘째 질문은 두 네, 네. 번째가 또 제가 그 굉장히 감동했던 장면인데 오늘 강의해 주신 말씀 중에서 그 몸 파는 노동자, 몸 파는 여자, 몸 파는 네. 그 네. 말씀하시면서 그 몸 파는 여자의 경우는 그 당시에 길드가 그러니까 남성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사회 내재적인 요인 네. 때문에 여성이 몸을 팔게 되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그 몸을 네. 파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아주 예쁜 여자들이 기획사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미모를 팔면서 성형수술 같은 걸 한단 말이죠.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그렇게 수용해 주지 않는데 그런 네. 몸을 파는 좀 약간 제가 조심스럽다. 말이 좀 네, 네.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비슷한 맥락으로 하여튼 자기의 그 몸, 뭐 야구 선수도 자기의 체력과 몸, 씨름 선수, 네. 자기가 네. 몸을 사용해서 어떨 때는 막 몸을 음. 깎아내는 그 자기의 그 어떤 노력, 막 어떨 네. 때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음. 몸을 다치지 않습니까? 음. 네. 직접적인 육체의 위해가 오는데 그걸 가지고 몸을 파는 음. 그런 현대 직종들이 있는데 그 음. 경우는 마르크스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이 두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둘 다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시고요. 저도 고민을 했던 특히 그 서구 사회는 어떻게 생긴 거냐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던 건데 아까 그 첫 번째 그것도 약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모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인데요. 네. 오선민 선생님하고 해석이 막 다르다는 느낌보다 이제 제가 그 아마 그 모스가 해석한 거를 레비스트로스가 해석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증여론 서문을 쓴 것과 레비스트로스와 제가 해석을 달리한다 그러면 레비스트로스가 웃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스가 있어요. 모스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매우 다른데 제가 경험한 거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이제 저희 친족들에서 관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교환은 기본 범주로 놓아요. 그런데 모스는 그 교환을 상업적 교환과 도덕적 교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상업적으로 같이 따지지 않고 버리기도 하고 포틀레츠처럼 그냥 막 일방적으로 붙기도 하고 그건 상업적 교환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교환으로 보기 위해서 모스는 딱 한 장면만 보자면 꼭 다음 장면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좀 기다려보면 답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밥을 샀으면 꼭 다음 쪽에서 밥을 산다든지, 이번에 이 사람이 했으면 이 사람은 이걸 베풀었으면 다른 사람은 뭔가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는 안 일어나요. 상업교환은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어음 쓰지 않는 한은 물건 사고 바로 판매하는데, 이게 여기는 곧바로는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인데, 이거를 교환인데 상업적인 교환이 아닌 교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 그럼 그냥 교환을 하죠, 이렇게 불편하게 그 자리에서 못 바꾸고 좀 이따가 할까 라는 질문인데, 이걸 내가 많이 봤다 이거예요. 주변에서 바로 안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어머니가 뭐 줄 때 바로 저도 뭐 갖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저도 있고, 다음 기회에 뭘 드리려고 하지, 뭐가 문제지 바로 드리면? 이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질문이. 그런데 왜 나 같으면 이 사람들은 뭔가 교환이지만 교환이 아닌 걸로 보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중 아닌가? 그래서 가치도 줄 때 상인들은 자기가 줄 때 막 가치를 튕기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사탕 줄 때는 바닥에 던지거든요. 항상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사탕 줄 때 사탕 주고 싶은데 안 주고 뭐라 하냐면, 사실 자기가 먹으려고 샀는데 이렇게 먹으면 게 단단한 걸 또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못 먹게 하고 너나 먹으라고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영향력이 있냐면, 이거 되게 귀한 건데 너 주는 거야 하면 제가 얹혔을 거예요. 할머니가 돈 아껴서 세상에 사탕 사준 거구나라고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런데 할머니가 버렸다고, 내 앞에서. 그러니까 횡재했다고 생각하고 잘 냉큼냉큼 먹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할머니가 바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사지 다음에 또 이거를? 그런데 이게 주는 사람의 배려다라고 하는 거, 먹는 사람이 취하지 않게 하는 라는 걸, 채무의식을 안 갖게. 근데 모세는 채무의식이 작동해요, 사실. 네, 이게 배려볼. 근데 이제 연시로 포틀레치 그 쿨라 시스템에서 부족들이 그걸 버리는 걸 보는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딱 귀한 것을 주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닌 척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떠올랐고, 이들은 이게 교환이 돼서는 안 돼, 설령 교환이 될지라도 교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구나 하고 봤더니, 예전에 경상도 남자들이 아내한테 선물할 때 꼭 길에서 뭐 주워왔다고 그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사왔으면서 이게 가치없이 횡재한 거니까 마음대로 입어도 돼 라고 하는 원고로요. 그래서 왜 이들은 상업적 교환을 피하려고, 이걸 도덕적인 교환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교환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려고 그러나 라고 해석해서, 이제 저는 거꾸로 인류학자들은 꼭 왜 이걸 꼭 교환인 것처럼 보려고 필사적으로 한 번 더 기다리지, 그냥 여기 선물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또 선물했네라고 안 하고 증여가 있었고 답례가 있었다고 반드시 설명할까 라고. 그게 설령 맞다 하더라도 이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안 보이려고 연기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두 번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상업적 교환이든 도덕적 거든 한 번의 교환이 있었다고 말한다. 증여하고 교환이라고 하는 건 증여하고 답례가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환이 성립하고, 구매와 판매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교환이 있지만 구매하고 판매는 아니지만 증여와 답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 교환이라는 게 등가고, 이것이 사회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니까 아마도 구조주의 인류학자들은 교환을 기본 변수로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한 번 주면 반드시 기다릴 거야, 다음에 답례할 때까지. 그거 보고 나서 글을 쓸 것 같아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싶다. 설령 그것이 하더라도 그들은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교환과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고, 그런데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데 상업적 교환과 도덕적 교환이다 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제 근데 저의 해석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구 사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놀랍게도 서구에서도 자생적으로 안에서 안 생깁니다. 서구도 똑같이 그 상인들이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해요. 다 공동체 안에 있고. 그래서 폴라니가 한 말이, 서구에서도 대외교역과 안에 있는 교육은 철저히 분리돼 있어요. 외부에서 교역하는 애들은 절대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도 상업적으로 그냥 거래를 못하게 돼 있어서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이 그걸 보고 있어요. 중세에 보면 그 샵에서 물건을 못 팔게 돼 있어요. 샵은 물건을 만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작업적에서 시장에 들고 내야 되고, 원래 이제 제대로 보진 않겠지만 공무원이 입회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리 트레이드보다 페어 트레이드가 더 중요해요.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는 거지 자유롭게 교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마켓 항상 앞에서 중앙시장에서 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시작됐느냐? 밖으로 돌던 애들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게 영토국가 전쟁이 시작하는데 거대 돈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에 밖으로만 돌던 애들, 아까 이제 디아스포라더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국내에서는 안 발달하고 서구에서도 어떻게 발달하냐면 큰 교역들은 이탈리아가 특히 많이 그랬는데 이탈리아가 통일하고 도시가 되고 추방된 애들이 예, 프랑스랑 스페인이 침략하고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베네치아나 이런 애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요. 그래서 일부는 리옹 같은 데 가고 일부는 스위스 같은 데 가고 쫓겨난 특히 개신교도들 구교도 탄압받아서 그다음 유태인들 애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다 보니까 국제 익스체인지 뱅커라 그러는데 교환 은행가들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페인 상인인데 프랑스에 가서 거래를 할 일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거래하는데 프랑스에 거래하면 무조건 프랑스 돈을 받아야 돼요. 리브르라고. 근데 난 스페인의 마라베디라는 스페인 돈으로 받아야 돼. 스페인 와야 되니까. 스페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프랑스 돈을 스페인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들의 추방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씁니다. 프랑스에 있는 애한테 내가 그걸 주면서 프랑스 돈을 넘기면서 편지를 써줘요. 그럼 프랑스 애가 스페인에 있는 우리 형이 있어요. 쫓겨났는데 둘 다 나는 형은 스페인에 있고 나는 프랑스에 있어요.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게. 뭐 써주면 형 있잖아. A한테 내가 돈 이만큼 받았거든. 그러니까 형이 거기서 스페인 돈 지불해줘. 라고 이게 어음의 시초예요. 환어음의 시초. 그리고 그때 보낼 때 뉴스레터. 그래서 밖으로 돌았어요. 서양도. 그런데 전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군주들이 그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공공은행 만들고 자기 질서 안으로. 그래서 거기 프로델 편에 따르면 국가 간 전쟁을 하면서 국내 질서를 통일시킨다고요. 시장 질서를. 그래서 서양에도 한자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페니케인처럼 공동체에 못 속해 있었어요. 다 한자 12, 13세기에 보면 지금 오늘날 또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이쪽 움직이거든요. 거래하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들은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대외교육 어느 나라에도 안 속해 있고. 근데 이들이 이제 영토 국가 만들어질 때 국가가 끌어들이면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도. 근데 이제 굳이 말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하고 차이는 아예 그들은 외부였는데 서구의 경우에는 그게 내재하는 외부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이긴 하지만 도메스틱하지는 않아요. 도메스틱하지만 인트라 유럽이지만 도메스틱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진멜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대은행가들에서는 이방인의 냄새가 난다고. 항상 이방인들이었다고 은행가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서구도 그렇다고 정말로. 서구도 내재한 외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 정말로 이것도 누가 피에르 클로스ով스키라는 사람이 쓴 연예기획사나 손흥민도 연봉이 있고 몸값이 있잖아요. 이게 둘이 다르잖아요. 몸값은 토트넘 구단주가 만약에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구단주한테 받는 돈이지 손흥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와 손흥민 몸값이 세상에 2천억이래. 그래도 손흥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또. 손흥민이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에요. 손흥민의 정확히 말하면 몸을 소유했다면 너무 노예제 느낌이 나지만 이제 몸값이란 말을 쓰니까요. 연예기획사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의 몸값이라는 게 있고 연봉이 있는 게 이제 굳이 말하면 노동자반의 임금 같은 거죠. 주급 얼마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상품 가치를 받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몸값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봉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몸을 판단 말이 노예는 아니니까 어떤 권리 노예가 아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라는 게 계약서 때문에 계약서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항상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한다. 3년마다 한다. 이 계약서의 기간이 없으면 노예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근무 조건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주 몇 시간 일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한다. 노동자도 고용계약서 쓸 때도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근무 연한과 근로 조건. 어떤 환경에서 한다. 노예한테는 이게 없어서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그럼 근대 노동자도 부분적으로 노예인 거예요. 계약 기간과 근무 조건인 한해서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래서 몸을 판다고 하는 말이 근데 니체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노동권이란 말에는 인간의 자존심이 섞여 있다고 노예인데
차마 노예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안 부를 뿐이지 국소적 노예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만 노예하고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건이 정해져 있다. 이 두 가지만 없으면 노예예요. 이 조건만 없으면. 그리고 아까 몸을 파는 여성 말씀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밖에 상품화가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날에도 어떤 의미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여성들이 진출을 잘 할 수 있는 노동이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희한하게도 여성의 노동의 경우에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마르크스에게는 자연화된단 말과 가치화된단 말이 반대말이에요. 막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노동가 시설은 자연화됐다 태양 뭐 이런 거 소중해도 가치 없죠. 자연이 제공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연적 요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여성이 갖고 있는 무슨 아이를 기르고 키우고 했다고 하는 보통 자연에서 수행했다고 하는 많은 기능들을 상품화에 이용해서 여성들은 뭔가 돌보고 기르는 걸 잘해서 막 비서 업무를 하게 한다든지 돌봄이 무슨 업무 이거는 굉장히 자연적 요소가 많이 묻어 있는 걸 자본주의적으로 상품화 시킨 것이고 그리고 그 요소인 하에서 가치를 상당히 박탈해요. 즉 말하자면 저평가된다고. 그리고 또 은근히 부추겨요. 그 자연적인 어떤 것을 활용해야만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얼굴이 이뻐야 취업이 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노동시장이 여성들에게 젠더적으로 위계화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채용이든 뭐든 해서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만 열린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수행된 노동의 가치는 저가치화되어 있다. 물론 동물이나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남성과는 분명히 차등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술도 하게 되고 몸값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그 노동자 얘기에서 서민님도 질문 같이 연결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노동자가 결국은 뭐 권력도 없고 뭐 자본도 없고 그리고 또 지식도 없고. 지식? 네네네네. 그런 약간 이제 공부를 못한 사람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그 처지가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떤 연대나 이런 거를 해서 약간 뭐 대응적인 너무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러면 결국 이것도 그 자본주의 생산 구조 안에서의 그냥 대응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게 정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그 화폐의 기원을 이제 따져가면서 이 전제를 흔드는 그런 방식일까라는 생각이 좀 막 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 좀 이게 더 이제 듣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 논의를 엉키게 한 범위는 전데요.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는데 지금 화폐 다룰 때 나라의 얘기가 아닌데 이제 아까 이제 보라 선생님이 어떻게 한 개인이 이걸 바꿀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답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이제 자본의 얘기 뒤에 나올 얘기로 땡기면 그렇게 따지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개별적으로 고용계약 맺고 개인화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꿀까 노동자들이 못 바꾼다. 근데 노동자들이 힘을 딱 갖는 이유 하나는 연대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랑 연대하냐? 당신처럼 답답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도 이상의 위안도 되고 밤길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걸으면 옆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자도 아닌데도 힘이 되더라. 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데 한편에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모이면 힘이 약하겠죠. 지식 있는 사람이 좀 결합돼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 결합해야 힘도 있고 더 있고 비전도 더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화폐 문화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서 부여된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적인데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그 작업 현장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개별화되는데 힘을 쓸 수 있지라고 할 때는 단결해야 된다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인 채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나? 왜냐하면 노동자라는 지위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부여된 것인데 라고. 그 말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11관에서 이 문제를 되게 11관에서 다룰 거고 마르크스도 이 문제를 다룰 건데 조금 암시만 주고 오늘 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주자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란 말을 쓸 때,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를 가변자본이라고 불러요. 뒤에 나중에 배울 거. 이것도 너무 제가 좀 빨리만 입방정 또 튀어나왔는데, 뭐냐면 자본의 한 종류예요. 자본이 투자를 하는데 노동자 쪽에 노동력 살 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 원료나 기계 살 때 돈 쓴다고요.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분화하는 형태에 불과해요. 그 얘기는 노동력은, 마르크스가 노동력을 주로 얘기할 때는 자본의 기능이에요. 기능. 자본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이들이 싸움을 묘사할 때 애용하는 단어는 프롤레타리아라. 근데 자본에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가 앞에는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 저항을 다룬 책이 아니고 자본의 운동을 다룬 책이거든요. 자본이 계속 증식해가는 운동이니까 여기서는 노동자도 펑셔널해요. 기능적이에요. 자본 증식에. 자본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자본에 할당된 자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본에 저항하냐고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가 그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걸 멈추는 순간이 몇 번 나와요. 하나가 노동 시간 할 때, 그때 마르크스가 나중에 쓸 거예요. 육권의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 목소리가 들려나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파업이 일어나는, 파업 장면을 묘사하는 게 있는데, 그때 목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이제 인격을 회복한 거예요. 그 전까지 인격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자본의 담지자였고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본관계에 바꾸는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공장을 멈추는 순간에 한번 나오고, 뒤에 기계를 놓고 막 투쟁을 하는 장면 이런 데서 나올 거고, 노동시간 다툴 때 나올 거고, 마지막에 가면 산업의 비극이나 뭐 이렇게 노동공개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할 거고, 마지막에 시초 축적할 때 아직 노동자가 안 됐을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많은 관계들에서 프롤레타리아란 말이 나오는데, 그때 프롤레타리아는 특별하게 고용된 사람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 용법은. 그리고 우리는 미리 이거를 김색의 좀 스포일러인데 이걸 하자면, 자본의 마지막의 주인공은 굳이 말하면 노동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에 자본과 막설, 잉여가치에 맞서는 마지막의 인간은 미리 세일즈 컨닝을 해보시면 산업의 미군이라고 부르는 실업자랑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철거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막스가 약간 암시 정도로 하는 생태계일 수도 있고, 그거 자본주의 관계 밖에 벗어난 이들이, 저는 이들을 오히려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거기 할당된 자들이 투쟁을 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되게 좋은 질문이고, 지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오늘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갖고 가시면 막스의 용법이 있구나.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